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여기 1권과 2권으로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리학에 대한 3대 거장이 지그문트 프로이트하고 칼 구스타프 융하고 그 다음에 이 알프레도 아들러, 이렇게 이제 3명이 있는데, 이 아들러는 상대적으로 좀 무명이죠. 저희가 보통 뭐 프로이트하고 융하고는 그래도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아들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아들러는 누구냐면 오스트리아 태생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어릴 때 사고가 나가지고 신체에 좀 장애가 생겼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의사가 된 이제 그런 분이죠. 원래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제자였어요. 융도 제자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들러가 프로이트의 제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을 받지 않았다. 이제 그래서 제자로 이렇게 호칭하는 거를 좀 거북해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 아들러가 이 프로이트의 그 꿈의 해석이라는 이 책에 서평을 쓴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제자가 되어서 이제 같이 뭐 학회도 만들고 협회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같이 뭐 연구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이트는 뭐를 주장하냐면, 우리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외상 경험, 흔히 하는 말로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 저희들이 트라우마 많이 이야기하죠. 프로이트는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이 아들러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사회적 어떤 그 성향을 바탕으로 환경의 영향을 좀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반대하죠, 이게. 그러면서 이 아들러가 주목하는 거는 열등감에 되게 주목합니다. 열등감. 뭐 이 책인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따로 본 자료에는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뭐 그런 구절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아들러가 주목했던 거는 열등감이고, 이 열등감이 강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체 장애가 있으니까 많은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런 장애를 잘 극복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장애의 어떤 열등감이 우월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키가 작잖아요. 그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그 열등감이 우월성을 추구해서 그런 권력욕을 갖게 됐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아들러도 키가 작았더라고요. 155cm입니다. 뭐 작은 키였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 때문에 프로이트하고 좀 뭐 트러블이 생겼죠. 그래서 결별하고 이제 각자 자기의 그런 학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에 집중을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1937년도에 67세 일기로 그가 심장마비, 스코틀랜드에서 강연하고 난 다음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기시미 이치로와 그 다음에 고가 후미다케라는 철학자하고 작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일본인들 딱 보면, 여러분 일본인들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어떻게 잘 연결이 되십니까? 저도 몇 번 일본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던 느낌은, 그 지하철 안에서 전철 타고 가면서,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무표정이고 어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요 두 사람이 이제 그런 거에 주목을 했죠. 왜 현대인들이, 특별히 어떤 일본인들이겠죠, 그들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이제 그게 어떤 경쟁과 이런 비교 의식에 휩싸여서 현대인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주목한 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러면서 그런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는 과정 속에 이들이 주목한 게 이 아들러 심리학을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철학자가 나와요. 철학자하고 어떤 청년하고의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은, 이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을 이제 쉽게 이렇게 풀어준
그런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여러분 이 10명이 다 내 사람이 아니죠. 근데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은 나하고 껄끄러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어느 공동체에 가서도 어떤 한 사람하고 그냥 괜히 껄끄러운 게 꼭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2명은 10명이면 2명은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나를 좋아하고 내 편이고, 근데 7명은 그냥 중간이에요. 근데 한 명이죠, 한 명. 그 한 명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죠.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고 껄끄럽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 나를 싫어하는 그 한 명에게만 꽂힌다는 거예요. 늘 그 사람 신경 쓴다는 거죠. 아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고 또 별로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럼 우호적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7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나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유독 그 한 사람에게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뭐를 이렇게 신경 쓰고 인생이 꼬이고 그러냐. 그냥 차라리 그냥 미움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넥타이를 할 때 저도 이제 막 우리 딸한테 물어봐요. 야, 아빠 이거 어떠냐? 막 이러면 우리 딸이 그냥 잘 어울린다. 아빠는 뭘 해도 어울린다. 요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꼭 하는 말이, 아빠 아무도 신경 안 써. 아빠가 무슨 넥타이 맸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 요 따위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게 이 아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도 너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주체적으로, 내가 주도적인 이런 주체가 되어라.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변할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이 이 아들러 심리학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요거에 대한 답입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을까? 나는 변할 수 있을까? 아들러 심리학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거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용기. 내가 아까 그 한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냥 미움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용기만 있으면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몇 년째 자기 방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저도 이제 제 친척 중에 우리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야, 왜 안 나오냐? 나와라. 그러면 이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어떤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어릴 적에. 옛날에 어떤 충격이 있고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모든 결과에 원인이 있다. 이거 원인. 과거의 사건, 그게 원인이고 그게 현재의 나를 결과죠. 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이제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런데 이 아들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집에 콕 박혀있는 집콕씨. 집콕씨가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아니고 어떤 현재의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게. 현재의 목적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정말 진짜 불안해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 집에 콕 박혀 있으면 사회도 관심을 갖고 부모도 관심을 갖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제 나가는 순간부터 사회는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 부모도 나한테 더 이상 이제 쟤는 저렇게 자립하는구나 이러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유로 삼는 거죠. 그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목적만 바꿔주면, 또 그 다음에 그런 목적을 내가 상세하고, 난 그게 아니구나. 난 계속해서 난 관심을 난 받을 수 있고, 내가 다른 거 잘하면 내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현재의 목적을 바꿔주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게 한 번 이렇게 읽어서는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런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읽다 보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환호하는 그런 이유가, 나는 그 트라우마인 줄 알았는데, 나 옛날에 나 어릴 때 뭐 이런 큰 충격과 이건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게 다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화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매력은 뭐냐면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옳은 거는 아니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구조가 뭐 시스템이 뭐 이렇게 되어가고 흐름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공동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타인을 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타인을 친구로 삼고 그 다음에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하는 것을 더 이제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공동체가 뭐 단순한 우리 어떤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뭐 이런 어떤 종교 이런 공동체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넓게 보죠. 넓게 국가와 인류 이렇게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 아들러는 동식물, 무생물까지 포함시킵니다. 만물 공동체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요즘 이제 우리 반려동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학대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어떤 상호간에 문제가 있죠. 너무 막 애착을 갖는 것도 문제고 학대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을 줄 수 있는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심리학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은 만물 공동체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학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중심이다 이거잖아요. 뉴에이지는 한마디로 네가 중심이다 이건데, 여기서는 이 아들러는 그러지 않고 너가 세상에 속해야 되는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죠. 야, 대단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은 소유의 심리학이 아니죠. 내가 중심이 되려면 내가 막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의 심리학이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들러 심리학은 타인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 아니고 나를 바꾸기 위한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책이에요. 대신에 요 이야기나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모든 심리학 중에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힘든 심리학이다. 학문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또 좋은 책 여러분 또 읽으시면서 어떤 뭐 트라우마라든가 뭐 이런 거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